살인자의 딸, 이 말이 제 귀에 꽂힌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기자인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서요. 그런데 이 말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노인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용감한 영혼입니다.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이 한마디에 30년간 믿어온 제 진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야모토 레이, 아사히 신문 국제부 기자입니다. 단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위안부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기사를 쓰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편집국의 지시대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진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거짓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어보셨나요?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이런 단어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가리킵니다. 마치 평행우주처럼요. 그런데 그 평행우주 사이에 문이 열린다면,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믿어온 진실이 허구임을 깨닫는다면, 서울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당한 목소리, 지워진 기억, 그리고 당당히 세계를 향해 진실을 말하는 한 나라의 용기였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에서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무시했던 그 주장들이 사실은 철저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을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찾은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한 일본인 기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질문을 던질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요? 미야모토, 이번 특집은 자네가 맡아주게. 도쿄의 봄, 14층에 위치한 아사히 신문사 편집국장실에서 다카하시 국장은 무거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어뒀습니다. 한국 위안부 문제 특집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힌 파일이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쓰면 될까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다카하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방향이라고? 그건 명확해. 그들의 주장은 과장되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 우리 일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기사를 써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수사인 것처럼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2년 전 저는 비슷한 역사 문제에 관해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룬 기사를 썼다가 좌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 후로 저는 안전한 기사만 쓰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점점 회의감이 들었어요. 현장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다카하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네만 이번만큼은 직접 보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진실을 위해서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다카하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변함없이 우리 신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편집국의 입맛에 맞춘 기사들로 저는 점점 진짜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열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고. 한국을 바로잡는다는 사명감보다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벽에 걸린 수상 인증서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영광,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문득 책장에 꽂힌 대학 시절 교과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현대 일본사라는 두꺼운 책이었죠.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 한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시 위안시설은 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다. 불과 한 문장으로 축소된 역사. 그것이 제가 배워온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미야모토 씨,
일본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안내 로봇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나라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첨단 자동 출입국 시스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나리타 공항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항 서비스까지. 기술적으로 뒤처진 한국이라는 제 고정관념은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어요. 이건 예상과 다르네요. 스마트폰을 꺼내 로봇의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제 선입견을 무너뜨렸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초현대식 도시,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정시에 운행되는 열차,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깨끗한 역사, 그리고 어느 곳보다 빠른 와이파이까지. 도쿄 지하철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한국인 가이드 민지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야모토 씨,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취재 일정을 도와드릴 민지입니다. 그녀의 일본어는 유창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경계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일정이 많네요. 민지는 태블릿을 펼쳤어요. 네. 요청하신 모든 장소와 인터뷰 대상자들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 시설과 서대문형무소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고요. 놀랍게도 그녀의 태도에서는 적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본인 기자라는 제 신분을 알면서도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일정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서울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취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본 서울과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더 많이 볼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는 도쿄 못지않게 웅장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지가 불쑥 물었어요.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알더라도 감정적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군요. 민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일본에 대해 배우는 건 주로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다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기사는 이미 완성된 결론을 위한 증거 수집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 결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와 함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투옥되었던 이곳은 지금 역사교육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곳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민지가 설명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공간이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일본어로 된 원문 문서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의 지시사항, 보고서, 감시 기록들 모두 원본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문서들은 모두 원본 문서의 복사본인가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한 한 사실만을 전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과 원문을 함께 전시해서 왜곡의 여지를 없앴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자료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문서들은 일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일본 헌병대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그 내용은 직접적이고 냉혹했어요. 거기에는 효율적인 고문 방법이 마치 업무 매뉴얼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실존했던 거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역사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보니 한국이 이런 역사를 조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면 일본이 이런 과거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오후에는 위안부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증거들, 특히 일본 군인들의 일기와 문서들은 일본에서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시관의 마지막 방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매일 수십 명의 군인들이 왔어요. 저항하면 맞았고 도망치려 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았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위안품이었을 뿐이니까요. 그 증언을 들으며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위안부는 직업이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였던가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예정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의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할머니 92는 작은 체구의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녀 앞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을 준비하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할머니,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일본에서 온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듣겠다고 찾아오다니 고맙구나.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김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놀랍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감정적인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그저 이 일이 잊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할머니는 오히려 저희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밤새 작성한 기사 초안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편집국에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원고를 읽어보았어요. 이런 내용을 보내면 편집국은 절대 허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이 내가 본 진실인데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기사를 쓸 것인가?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일단 양쪽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호텔방에서 일본 측 관계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속 일본 역사학자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건 모두 과장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법적으로도 해결된 문제죠. 한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 외교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적 도구일 뿐이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증거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같은 역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걸까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사로 남겨두고 싶어 해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 우리는 이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화해는 망각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에는 증오나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게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학자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기억 삭제와 한국의 기억 보존, 이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어느 쪽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쓰면 제 커리어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을 쓴다면 제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용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로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서요. 다음날 아침, 민지의 안내로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이 동상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꽃을 놓고 가는 노인들, 묵념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자 평화를 향한 약속이죠. 카메라를 들고 소녀상의 모습을 담으려는 순간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외국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인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녀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인인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은 사진을 찍던 카메라를 내려놓고 소녀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만약 내가 그 소녀였다면.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소녀들, 오랜 세월 목소리를 잃었던 할머니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고 계셨어요. 그 위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소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표정한 듯하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 얼굴. 이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나 배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역사가 기억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바람이었습니다. 소녀상 앞에서 일어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안전한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제가 본 진실,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하겠다고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조금 바꿔도 될까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한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평범한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더 많은 역사의 증인들이요. 그날부터 저의 취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 기사가 아니라 진실 찾기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편집국장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기사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직접 본 사실과 처음에 의도했던 기사의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진실을 왜곡할 수 없어요. 다카하시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야모토, 자네는 기자야. 활동가가 아니라네. 우리 신문의 입장과 독자들의 기대를 생각해야지. 기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본 것은 우리가 말해온 것과는 달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지 인정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진 긴 논쟁 끝에 저는 결국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지키느냐. 그리고 저는 전자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자네의 사직서를 받겠네. 다카하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펼쳐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리포트 2층 진실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자비로 독립기사 시리즈를 연재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독자만 찾아왔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글을 올렸고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도 함께 공유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들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생 단체가 제 블로그 글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야모토 씨, 저희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메시지를 받고 저는 진실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교류하는 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점점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물론 비난도 많았습니다. 일본 내보수 매체들은 저를 친한 반역자, 역사 왜곡자라고 공격했어요. 심지어 제 개인 정보를 공개하며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야모토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녀입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단지 인정받는 것뿐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째 제 메일함에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언론 대상 수상 소식이었어요.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미야모토 레이의 서울 리포트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저널리즘의 본보기입니다. 국경과 정치적 장벽을 넘어 화해와 이해를 촉진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은 홍콩에서 열렸어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역사적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양국의 청년들에게 바칩니다. 시상식 이후 제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의 접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번역 공사를 시작했고 진실의 기록 웹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죠. 도쿄대학의 한 학생 단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모임을 만들었고 제 블로그 내용을 교재로 사용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역사 공부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 젊은 국회의원이 역사 교육 재정비 논의를 시작한 것이죠. 비록 소수 의견이었지만 그 작은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역사는 부정하거나 왜곡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반성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호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평화언론 심포지엄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대표로 연설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양국 화해를 위한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노선을 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한국을 바로잡겠다는 선입견을 가졌지만 지금은 함께 진실을 찾아가자는 소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하늘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장소였으니까요.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의 언론인과 학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일본인 기자로서 처음에는 우리 시각에서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앞선 도시, 차분하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젊은이들, 청중들의 눈빛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야 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찾아와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김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야모토 씨, 우리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렇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다이얼로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프로젝트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저는 다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어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묵념하는 동안 지난 1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미야모토 씨,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촬영을 시작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이 소녀상이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저도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는 용기, 화해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화해를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저를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용기 있는 기록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가는 한 명의 기자일 뿐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 진실을 기록하는 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